예, 제가 어제 그저께 그 장례식 현장에서 그 사모님하고 그 장남 강태민 그 씨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카 저 손자들 하고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이제 어저께 인터넷 신문에 제가 기사를 다 냈습니다. 그런데 24일 동안의 이 단식 기간에 처음에 6일간은 화색이 좋았고 그 다음에 6일 후에는 장기에 이상이 이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장남이 119를 통해서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 파워 이동 그 성당 측에서 16일째 될 때 검찰을 통해서 이 퇴거 명령 절차를 밟았어요. 밟았는데 이 퇴거 명령에 염수정 그 서울 그 본당 추기경까지도 이게 동의하는 이제 사인을 결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이게 통과돼서 그 단식 16일째 되는 날 와서 퇴거 명령이 법원에서 이제 승인이 됐다. 그러면서 벌과금이 하루에 뭐 200만 원인가? 그래서 한 뭐 1,200만 원 정도가 벌금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께서 텐트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주변에 아드님 따님들이 병원을 가자고 병원에 갔는데 나는 병원은 싫다. 거기서도 치료받기 싫다. 나는 주님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선주교가 좌경화가 되고 이런 사제들로 인해서 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이거를 도와달라고 자기는 단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이게 했기 때문에 그 주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치료라는 방법을 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또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는 6일 남겨놓고는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본인께서도 참기가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간병인도 하나 집어넣지 못해주느냐.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이렇게 또 이제 자녀 그 아들이 또 모셔서 이제 그 방에다가 들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간병인 얘기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음식물 섭취도 안 했고 물도 수분도 섭취 안 했었기 때문에 6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주물러 드려야지 자주 주물러 드리면 수분이 밖으로 빠져 나머지마저 나가버리면 이 수명이 단축되신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아파하시니까 이제 이게 주물러 드렸대요. 마지막 이틀 소처하게 이틀 전에 마지막으로 이 아드님이 청년 3명을 시켜서 이불체를 들고 차 뒷자리에 모시고 병원을 갔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이제는 글씨로 의사 표시도 안 되고 이랬던 분이 거기서도 손을 이게 흔들면서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중환자인 상태고 그리고 이제 치료해도 회생이 좀 불가능한 상태인데 또 본인의 의사가 이러니까 거기에 의사들도 서울 이대병원에 가시다는데 그 의사도 본인께서 이렇게 거절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집에서 가족들이 조용하게 그냥 같이 임종을 잘 지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마지막 치료까지도 또 거절하시고 나는 주님과 약속한 거 대한민국을 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천주교가 좌경화가 돼서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던 기도를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시면서 22일 날 이제 소천을 이제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이분께서 단식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을 마감하고
어쨌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소천 하늘에서 부르셨다라는 이제 소천이라는 이제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되는 그 할머니와 아들과 그 딸 애들에게 내가 죽거든 장구치고 춤추고 기뻐해라. 맞아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다 보니 내 마음이 행복하구나. 네, 이런 그 기조를 계속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시니까 이거는 어떻게 더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돌아가시기에 만들었느냐. 뭐 댓글에다 대놓고 가족들이 억지로도 가서 뭐 영양 주소도 꽂고 해서 그런 시도를 수도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분 뜻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돼 가는 거를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명이든 깨어나기만 해도 자기가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자기는 2번, 3번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과 약속한 이 길을 자기는 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계성 천주교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 이계성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날 엄격하게 저한테 제가 인터뷰한 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순국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저항 이 평화적인 투쟁 단식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게 드려서 그 일을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1790년도 천주교의 순교 역사 이후에 230년 만에 이 순교회를 가신 분이 이번에 나타나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이계성 대표님은 순국도 하셨고 순교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할지 이제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 일을 맡아서 진행한 대수천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저께 저녁에 밤 9시까지 장례식장에서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이걸 다 확인해서 제가 다 내용을 기사로 해서 제 인터넷 신문에 제가 전국에 다 뿌리고 뭐 물론 제 기사가 뭐 해외도 다 나가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강남에 있는 그 서울 성모병원 거기에 또 이제 연구용으로 이제 시신 연구용으로. 또 기증까지 이제 완전히 마치셔서 자기 삶의 마지막을 이 땅을 위해서 또 크게는 또 인류를 위해서 연구 자료로 자기 몸을 마지막으로 기증을 하셨어요. 가실 때까지도 이제 진짜 끝까지 좋은 일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의 순교자가 많이 난 충청도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5대째 천주교 집안이신데 그 집안에 아마 순교자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용하시고 이렇게 화려한 언변도 없으시고 했지만은 그분 안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천주교의 그 신앙을 주님께 참이라는 그런 단어를 내세우면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약속하면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마지막 이겨낼 수 없는 그 고통까지도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일을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대한문에서 이제 어떻게 행사하셨으면 이렇게 또 마무리 어떻게 했는지 가족 유족분들한테도 그렇고 말씀해 주세요. 대한문에는 이제 오늘 그 대수천하고 원래 여기 이제 오랫동안 그 우파 집회를 했던 국본하고 해서 이제 조그맣게 무대를 만들고 국민장으로 해서 조그맣게 무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고용주 변호사나 뭐 이렇게 또 관계하시는 분들
이런 분이 와서 뭐 조사도 하시고 하시고 또 조시도 낭독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그 장례식장에는 화곡이동 성당의 신부나 그분을 그 농성할 때 비판하던 그 교인들, 천주 교인들도 사실은 장례식장에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이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의문점이 좀 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같으면 어쨌든 거기에는 사랑과 용서, 그 다음에 회개라는 게 반드시 따라가는 건데 이것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찬미 예수, 하나님을 아무리 예배하고 미사를 드린다 한들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이 참 기독교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상당히 퀘션을 갖고 있고 이분들이 오늘 장례식까지 다 끝난 입장에서 그분들의 그 정신세계든 정신세계로 뭐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성령님을 만나서 그분들이 자기가 입으로 뱉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죄악된 그런 언어로 이렇게 대했던가에 대해서 그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돌아가신 고인도 바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타나는 건 없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여기는 기독교 하나님을 언급할 수 있는 그 신앙 집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들한테는 유족들은 이제 그 손자가 둘이 이제 끝까지 빈소를 지키고 했는데 오늘도 영정도 들고 이렇게 있었는데 따님이 둘인데 한 분은 미국에 살고 계시고 그 미국에 사는 따님의 그 외손녀가 할아버지 농성할 때도 전화해서 할아버지 그거 그만두세요. 그럴 때 이제 이 강남수 베드로 이분께서 상당히 잠시 약간 이렇게 좀 어려운 표정을 좀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또 시간이 잠깐 지나가니까 자기가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이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제 그 따님하고 이제 아들, 그다음에 아들의 그 손자 2명이 그 빈소를 계속 지키고 오늘 이제 현장까지 지키고 마지막 이제 헌화까지 다 마치고 그렇게 하고 오늘 그 성당에 그 교인 되는 분들이 기타 들고 하모니 들고 나오신 분들이 마지막 이제 공연을 하나 했고 노래를 한 2곡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 속옷을 입은 분이 그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춤추고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광고를 하고 헌화하고 아까 여기 앰뷸런스에 이제 여기 시신이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잠깐 서 있었나 봐요. 차가. 그래서 이제 헌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연구차 이제 버스 거길 다 이제 가족들이 타고 아마 이제 성모병원에 기증하는 데까지 이제 가신 거로. 기증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셨네. 네네, 병원. 안 그러면 이제 저기잖아요. 우리가 장지 이런 데로 갈 건데. 네네. 그렇게 해서 아마 거기서 기증을 하는 것으로서 모든 장례 절차는 다 마친 거로. 아유, 기사님 항상 이게 어디 가나 이게 저기 하는 것에 안 빠지세요. 되게 애국자십니다. 저는 뭐. 그 원자로 연구소에서 국가 원자로 홍보 일을 13년 하고 원자로 국산화 성공시킬 때까지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고 98년도에 IMF 때 제가 그만두고 나와서 몽골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몽골 국제대학교 한국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는 그 후원에서 제가 5년 동안 일해서 설립 완경하고 그 다음에 단동에서 탈북자 구출운동을 하다가 저랑 같이 하신 분이 지금 북한에
지금 8년째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성기사예요. 제가 그 김정욱 성기사님 같이 제가 후원회장으로 이래서 이제 가족을 대표한 제가 대변인으로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B 대통령 만들 때부터 김진홍 목사님 하시던 그 뉴라이트 전국연합에서 17만 조직에서 제가 사무처에서 이래서 그때 정권을 우리가 탈환할 때도 이제 일을 했었고, 물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제 캠프에서 수도권에 제가 수행 기자로서 이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해왔고, 제가 사진대학을 졸업하고 원자력연구소 다니는 13년 동안에는 이제 가끔 주말마다 이제 서울에 올라왔지만 그래도 한 40년 정도의 최근에 이 시청과 광화문 그러게 애국하는 장소마다 항상 이렇게 나오셨어요. 저는 이제 사진을 공부한 사람이고 사진 예술가였고 또 사진 기자였기 때문에 사진은 진실성이 있고 사진은 그 자체가 사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역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은 그걸 보면은 사회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국민들이 이제 사실 공부를 좀 안 했어요. 그래서 역사 의식이 조금 약간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진인으로서 이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이제 한 45년 동안 쭉 해왔죠. 그래서 광화문에 광우병 때 사진과 10년 뒤에 2017년도 탄핵 진행될 때까지 그 10년 사진 갖고 제가 최근에 한 3시간 사진 갖고 강의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파가 이럴 땐 어땠고 이럴 땐 어땠는지 제 사진 갖고 이제 다 설명을 하죠. 많이 전파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날 오셨던 단체 대표 25명이 굉장히 도전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4분 오열된 그 이유가 사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 기록이죠. 최근에 좀 그 사진을 좀 쓰임새가 있고 제 사진을 3년 전에부터 찍었던 제가 사진을 가지고 우리 집회를 하면서 뭐 사진전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저한테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이제 합니다. 저같이 일관성 있게 찍은 분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청하는 분이 계셔서 지금 잠깐 손상대 대표하고 잠깐 그 문제 갖고도 잠깐 좀 대화하느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외국 좋은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사진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그쵸. 우리가 변해야지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 걸 갖다 줘도 후손들한테도 저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사진전 한 번 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마이크 잡고 뭐 나서고 이런 역할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사진 맨날 사진만 찍으셨잖아요. 연사한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제가 사진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시면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을 내미는 것을 왜 안 했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방송에서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제가 우파 집회뿐만 아니라 좌파 집회도 유일하게 제가 가서 그래요? 취재를 많이 했죠. 현장 취재. 그리고 제가 백남기 그 노인 물대포 돌아가셨다. 이 기사가 2016년도 10월 달에 뭐 주변의 사람들 얘기로는 한 200만이 봤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정부 투쟁을 하다가 그 사망 원인이 병사를 이제 외인사로 바꾸려고 했다가 장례식으로 바꿨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제가 그 가족들 4명한테 고발을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그래서 그 제가 기사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검찰 조사를 5개월 받았죠.
세상에. 네. 근데 이제 일반인 우리 시민한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백남기 사건은 하도 요란하게 떠들어가고 저도 다 기억합니다. 별로 얘기도 저는 안 했기 때문에 조용히 내가 할 일만 내가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제가 평신도 선교사고 사역이에요. 저는 저 기자님 하도 노래 잘하셔가지고 성악 전문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그냥 너무 잘하시잖아요. 태계를 사가 있는 서울 심내교회 거기 출신인데 지휘하신다면서요, 교회에서. 20년 지휘했고. 나는 그래서 성악 전문인 줄 알았어요.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찬양대 합창단을 한 45년 했고. 그동안에 이제 한 20년을 교회에서 예배 찬양대 지휘자로. 했고, 저희 집사람은 또 피아노 반주자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대 반주자. 아주 그냥 음악가 부부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찬송 훈련이 좀 잘 돼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찬송가 위주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때 뭐 구속 여부 때문에 영장 실심 받은 1월 2일 날 하고 또 두 번째 2월 24일 날 그날도 이제 서초동에서 국민대회 할 때 그러니까 오래된 시민운동 한 사람은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저보고 빨리 애국가라고. 저는 대한문 때부터 저는 봐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 모셨을 때도 여기 수천 명이 모였을 때 그때 제가 애국가 했죠. 그때 저도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아는 사람들은 아십니다. 저는 여기 바닥에 있는 지 오래돼가지고요. 그러시구나. 저는 탄핵 전부터 다녀서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러시구나. 네, 오래됐어요. 그러시구나. 저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서 저는 이 문화적인 어프로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독교 문화의 예배 문화의 우월성. 난 이런 것들을 무너진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것이 가벼워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10월 12일 날 백악관 앞에 가서 탈북민 중창단 10분, 총 22명이 가서 문재인, 김정은 아웃, 그 다음에 1000만민 서명, 그 조그만 현수막을 내가 2개 갖고 가서 거기서 집회할 때도 미국 사람들이 다 아는 미국 사람들이 그 국가 같이 사랑하는 곡을 3곡을 제가 영어로 다 해서 3개월 훈련시켜서 백악관 앞에 가서 영어 노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서양인들한테 이 문화적인 이 어프로치 하는 게 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화로 다가가야 제일 빨리 흡수가 빠르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뭐 그런 것이 잘 이렇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못했는데 제가 직접 하는 백악관 집회와 링컨 센터 앞에 그다음에 미국 6.25 참전공원 앞에 거기 갔을 때는 제가 미국 노래를 하니까 미국 분들 한국 참전 그 노인 그 베테랑 용사들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1000만인 서명 운동도 제가 그 워싱턴에서 백악관 앞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훌륭한 일이라면 진짜 남모르게 많이 하셨네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고, 그쵸.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뭐 저에 대해서 잘 알죠. 저는 이렇게 집회 때마다 이렇게 뵈가지고 나는 저분이 성악 전문인가 노래 너무 잘하시고 또 교회에서 지휘하신다고 들어가지고 기자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이게 취미로 찍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 두 번째 구속 그 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 그때 서울지방법원에서 우리 이은미 사모님이 조금 아까 애국가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니 성악가인 줄 알았다고. 그러게요. 완전히 성악.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는 이제 12월 달에 되면 메시아 베이시스트 제가 솔리스트 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 노래 진짜 그래서 명곡이잖아요. 저는 이제 예배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배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멋있잖아요. 또 그만한 멋있는 음악이 어디 있어요 또.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음악의 우리 이 문화적인 우월성 이것들을 저는 좀 많이 이렇게 전파해야 되겠네. 영향을 좀 다시 끼쳐서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그런 안정된 균형 있는 예. 그런 예배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그냥 재능도 많으시고 또 앞으로 꿈이 뭐예요? 그러면 비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뭐 선교 프로젝트 하다가 뭐 연변과기대 만든 프로젝트 준비 기도하던 분들이 이제 대도연구단지 창조과학회 과학자들이거든요. 과학자 우리 그 교회에 계시던 분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13년 동안 해서 이제 쭉 해서 이제 선교 프로젝트 하다가 또 탈북민 구출운동 하다가 같이 일하시던 김정성 기사가 평양에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체포가 돼서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제가 20년 가까이 이제 이 시민운동, 그다음에 좌파 시민운동 현장 여기를 제가 계속해서 이제 사진을 취재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역사를 제가 계속 이어왔죠. 준비해왔죠. 나중에 우리 또 정권이 바뀌면 그 지금 사진 기록했던 거 되게 소중하게 이게 저기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소중한 자료잖아요. 지금 저한테 그런 것을 느껴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 대한민국 근현대사 저자 김재동 목사님. 그래서 김재동 목사님이 한 달 반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3시간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 교회 가서. 그래서 그분께서 계속 이 역사 기록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산 증인이네, 산 증인. 그래서 그분께서 제가 그분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가서 상의하고 협의하고 앞으로 좀 해나갈 서로 잘 맞을 것. 잘 맞아서. 그분도 이제 그 대한민국 문화 역사 기록원인가 거기에 이제 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전국 교회 다니시면서 계속 이승만 근대사에 이제 강의를 계속 지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서 큰일 하시겠네요. 그분은 뭐 청소년들 뭐 지금 그 하늘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배제학당을 운영해요. 그래서 초, 중,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어머니들, 학부형들 이분들 강의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매주 두 번째 주일 오후 예배 2시부터는 이승만 학당을 거기서 운영하고 있죠. 어디서요? 그 교회에서 김재동 목사님 계시는 하늘교회에서. 하늘교회 어디에 있어요? 그 수색에서 증산동에. 수색 쪽이구나. 증산역 쪽으로 이렇게 한 10분, 7분 정도 걸어오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아니 진짜 제가 항상 이렇게 뵈면서 궁금했어요. 궁금증이 너무 많았어요. 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항상 그 역사 현장에 항상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대화한 건 진짜 처음이잖아요. 진짜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진짜 이 좋은 기회에 이렇게 참 알게 모르게 참 이번에 좋은 일 많이 하셨네. 또 제가 6월 달에 청와대 그 밀테트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최근까지 기록을 했는데 맞아요. 정강 목사님. 저는 이제 2018년도 10월 11일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광화문 목요 기도회를 23주 동안 제가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끝나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제 집사람이 지금 현장에서 간주하고 그래서 겨울 내내 그때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이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을 인해서 광화문 광장 일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많이 이제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됐고 특별히 저는 이제 북한 구원 통일한국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겨울 되면 북한의 제야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억류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 6분의 그 목사 선교사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제야교회 성도들이나 정체범 순서에 갇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북한 선교 쪽으로 많이 지금 하시네요. 저는 북한 선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광화문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선포하거나 찬송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겨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집회가 있으면 낮에만 이제 그런 예, 기도 예. 모임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세 가지 목적을 갖고 그 광화문 목요기도를 하셨어요? 방송 장비를 다 이제 준비해서 예. 동아면서점 앞에서 예. 23주 동안 그러셨어요? 제가 6개월 한 주 동안 이제 진행을 했는데 목사님 세 분하고 통성기도, 그다음에 간단한 예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기도회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알았으면 좀 찍었으면 좋았을까요? 그렇죠. 아깝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하여튼 반주를 해줬어요, 현장에서. 그하고 제가 찬송 인도하고 처음에는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오래 버티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겨울 추울 때 세상에. 제가 이제 했고 제가 물론 이제 동영상 다 찍어서 유튜브에 다 있죠 지금.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기도 목적이 첫째는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그때 2월 28일 날 하노이 정상회담 앞에 평화선언이 일어난다, 종종선언이 일어난다 다 그랬잖아요. 한참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예견됐을 때부터 한 달 전서부터 그때부터 분석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가 노벨 평화상으로 추천했죠. 그러더니 우리 대통령도 맞아요. 거기 덩달아서 올라오고. 추천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로 인해서 개인 명예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세상에. 특별히 저는 이제 미국의 남침내교 기도하셨구나. 미국 남침내교의 신앙을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받은 집안으로 이제 5대 이제 그러시구나. 전통 있는 완전히 미국 남침내교 이제 신앙으로 지금까지 온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좀 복음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집안에 이제 그 외할아버지가 침례교 5대 청회장인데 순교하셨고 북에서 함경도에서 그다음에 친할아버지도 뼈대 있는 기독교 집안이네. 친할아버지도 총살 받는 날 총살 당하는 날 새벽에 흑벽돌을 맨날 손톱으로 긁어서 새벽에 2시쯤에 밖으로 나와서 몸 하나 빠져나와서 보초들이 자고 있더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래서 공산당의 실상을 저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이거 개인적인 명예욕에 빠져서 이게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 달 전서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됐나 봐요. 그다음에 그게 무산됐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소리가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도 응답됐네요. 세 번째는 왜 미국에 동포들이 많은데 미국 백악관 앞에서 이런 것들을 집회를 해나가는 사람이 없느냐? 왜 뉴스가 안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뉴욕과 여기에는 집안 어른도 남침여교 선교사로 은퇴하신 분도 지금 94세인데 계시고 내 고등학교 친구가 또 침례교 목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뉴욕을 전에도 이제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욕과 워싱턴에서 구국기도회와 시국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백악관 앞에서 내가 집회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광화문 연합기도회가 진행되면서 제가 제일 기뻤던 것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광화문에서 드린 거. 최초예요. 그 다음에 성탄 전야 예배를 여기서 드린 거. 맞아요. 그걸 내가 기록했죠. 역사적인. 그 다음에 성탄 예배 때도 여기서 했죠. 그래서 제가 기록했고 송구 영신 예배까지 기록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활주일 예배만 여기서 기록하면 광화문에서 우리 기독교가 셀리브레이션, 셀리브레이트 하는 그런 기쁜 이 축제를 내가 다 기록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번에 부활주일 예배만은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부활주일 예배도 언젠가는 광화문광장에서 전체가 모여서 하게 될 줄은 한국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2월 28일 날 하노이 정상회담
마지막 PPT를 준비하는데 오후 2시에 5시부터 제가 가서 2시간 동안 이제 무대 설치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미리 나와서 2시부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상한 정보가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광화문을 못 나오고 계속 그냥 TV를 보고 있었던 거죠. 뉴스를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봐야지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오후 4시 반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결렬 선언한 거예요. 할렐루야 했죠, 저는. 아멘이네요. 세상에. 저희들은 이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 달 전서부터 우리가 광화문 목요 기도회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들으셨다. 이렇게 해서 그날 마지막으로 PPT 제가 그 내용까지 집어넣고 정리해갖고 제가 광화문 나가서 그날 마지막 이제 기도회를 제가 세상에. 했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미국 들어갈 준비, 미국 집회를 할 준비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것이고. 그런데 6월 달에 이제 목사님께서 문재인 퇴진을 밀고 나오셔서 제가 전문제 사진 기자로서 이 부분을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청와대 그 비닐 텐트에 찾아가서 그때 그 앞에 지키시던 분이 정시대 목사님이에요. 지금 보니까 저를 처음에 엄청 감시했어요. 경계했나 보다. 2시간 동안 가만히 제가 앞에서 기다렸어요. 모든 오신 분들 인터뷰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저녁 6시 반에 목사님 나오시면 5초면 되니까 사진 한 장만 찍고 하겠다. 그런데 이제 2시간을 기다렸더니 이제 심내교 총회장 했던 분들이나 이제 시민운동에 오래 하시던 분들 이름 있는 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저보고 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뭐 여기 왜 앉아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이 저 사람이 뭔데 이런 사람들이 인사하고 쳐다보시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은 모르니까 전혀. 그래서 2시간 기다렸더니 6시 반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너하라 TV에서 인터뷰 다 마치시고 근데 사진 한 장 찍으려 했더니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한마디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또 전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데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가서 목사님하고 이제 잠깐 이제 인터뷰를 하고 제가 사진 찍는데 좀 제재를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럼 난 전문가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근접 촬영을 해왔죠. 사진이 완전히 제가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단톡방에서 유튜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역시 사진 전문가시더라고요. 남다르더라고 사진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는 우리나라에 뭐 사진대학이라고 이제 뭐 딱 하나밖에 없었고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이제 2년제로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중앙대학교하고 통합이 돼서 중앙대학교 사진학과죠. 제일 알아주는데 중앙대학교잖아요. 제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사진을 이제 공부하고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뭐 사진은 전부 뭐 그냥 공짜라는 생각으로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려고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선교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제가 홍보이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몽골 국제대학교 땅 부지를 5,000평을 받을 때도 대통령 만나러 대통령 궁에 갈 때도 제가 가서 현장에 역사적인 현장을 다 찍어낸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남북 통일이 그 복음 통일, 예수한국 복음 통일 우리가 지금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 같은데 진짜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되게 그때도 좀 뭔가 큰 일을 감당하실 것 같아요. 그 목적으로 지금 북한국원 통일한국 기도를 뭐 오래전서부터 저는 해왔고 북한 선교를 위주로 많이 하셨구나. 제가 우리가 다 저 원 고향이 다 함경북도고 어머니 집도 회령이고 우리 탈북민 지난번에 그 모자가 이렇게 먹지마 돌아가셨을 때 그때 현장에 와서 정부청사 앞에서 그 텐트 시위하던 우리 김태희 씨. 알아요. 저도 인터뷰했는데. 그 함경도의 집안의 동생이에요. 그러시구나. 이렇게 따지니까 그 집안 동생뻘. 그래서 제가 고향에 가서 옛날에 무너진 교회 지금 그 자리에 다 동상이 들어서 있잖아요.
무상단지 다 그리고 지금 진짜 평양에서 체포돼서 8년째 지금 억류되어 있는 우리 김정우 송사가 그 동상이 옛날에 교회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교회로 세우는 이제 비전을 갖고 단동에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반드시 저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북한군이 이제 열리면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기술진이 이제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그때 우리 탈북민들 북한에 사셨던 분들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이분들이 들어갈 때 이제 기자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1인자로 또 일하시겠어요. 그때도 이제 기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려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자로 또 헌신하는 분들이 그때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이제 저도 이제 준비를 계속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진짜 큰 분이십니다. 큰 사람이고. 집안의 어른들이 이제 북한에서 일제시대부터 우리 외할아버지가 총회장 할 때는 신사참배를 이겨내셨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고신측하고 침례교는 이겨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침례교는 언더우드 아펜젤 선교사님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 들어오셔갖고 이 평안도까지 선교지 분할 협정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침례교는 원산으로 들어왔거든요. 4년 뒤에 원산에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가 선교지가 맺어졌기 때문에 선교지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함경도에서 만주, 하바롭스크, 몽골까지 이제 선교를 했죠. 일제시대 때. 그래서 한국교회가 침례교회 순교의 역사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집안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지만 한국교회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북한에 하여튼 교회, 만주에 있던 교회를 다 내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다시 우리가 탈환을 하고 우리 기자님이 너무 큰 사명 갖고 계시네요. 마지막에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선대의 그 믿음과 그 사명감이 또 결국에는 또 자손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뭐 전 세계에서 한국 기독교의 영성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도 많이 시들해졌지만 그래도 미국에는 아직도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침례교 같은 복음주의자들 동성애도 거부한 그런 교단들이 아직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 이분들하고 연합된 힘이 앞으로 반드시 북한 문이 열려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2,300만 뭐 다 통틀어서 2,500만이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다시 자유롭고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중앙아시아까지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사진 앞에 절하면 반드시 그 감옥에서 나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오래전에 총살 맞고 죽고 이러한 피 흘림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가 지금 현재 북한 지하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중앙아시아 마지막까지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이 지하교회 성도들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순교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한국교회에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번에 광화문에 나오셨던 저는 특별히 뭐 부산 집회나 이런 데 다 가서 현장에서 촬영을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 광화문 집회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일어나는가를 현장에서 제가 목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이름도 없이 몇십 년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정광훈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10월달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광화문에서 우리가 이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우리가 회복의 비전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대신 우리가 이걸 하려면 저는 이제 언론 홍보 전문가예요. 우파가 제일 약한 데가 언론 홍보 이게 약해요. 그리고
거의 지금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7년 동안 우파 집회를 지켜보면서 보수주의의 이 도덕 윤리의 우월성, 문화의 우월성, 이거를 우리가 좌파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우파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파가 이번에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잘한 게 뭐고 또 고쳐야 될 게 뭔지를 반드시 이번에 투정하지 않으면 맞아요.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없어요, 진짜. 그래서 경상도 지방에서 먹혀들어가는 거와 경기도, 서울, 인천이나 여기에서 먹혀들어가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걸 이번에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진짜 그래요. 제가 봐도 새로운 어떤 거 새롭게 뭔가 전략을 해서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말고요. 저는 평신도 전문인 사역이기 때문에요. 전문인들이 맡아야 될 역할은 전문인들이 맡아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맞아요. 교회 조직 이거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전문인들이 또 대형교회에서 큰일 하셨던 장로님들 이런 전문가들끼리 구성이 돼가지고 이런 해야죠. 분들이 같이 전문가들 모여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 그룹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언론 홍보는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도 모여들고 뭐 과학 뭐 법리 사법 전문가들 이게 다 전문가 그룹이 이제 형성이 돼서 모든 일이 이슈가 터지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나가서 공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맞아요. 여기서 진짜 뭔가 다르게 해야 돼요. 이게 조직이 상명하복식은 완전히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그 조직 운영 방법이고요. 좌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싸우는 거 우리가 안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밤을 새면서 논쟁하고 싸웁니다. 토론하고 거기에서 경쟁에서 다 쌓인 사람들이 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무너져도 거기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기초가 잘 돼 있나 보다. 우리는 제자도 안 키우고 기초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부족해요. 그것을 다시 우리가 도입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같은 조직이 잘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의 조직은요 교회 조직이 최고예요. 이미 다 형성돼 있잖아요. 구역까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운영하는 방법이 이게 소통의 방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지만 내가 존재감을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지시해서 거기만 따라가는 사람은 우파 정권이 지난 3년 동안에 위에서부터 무너지니까 그냥 밑에까지 다 무너지듯이 바라봐서 수천만 받아보는 이런 문화를 갖고는 안 돼요. 옛날 방식이지 그런 거는. 그래서 우파 집회가 우리 또 광화문 집회가 작년에 1차 전략이 나왔다는 1차 전략 엄청나게 성공했죠. 그럼 2차 전략에는 2차 전략이 바뀌었어야 돼요. 모양이 바뀌었어야 돼요. 얼굴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주 멤버가 아닌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왔거든요. 대형교회 장로님들도 많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도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아쉽죠. 이제 다시 그런 것들을 다 보완을 해서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죠. 반드시 일어나고 많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이번에 제가 비례대표 보면 46대 41인데 뭐가 우리가 졌느냐. 마지막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느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우리는 빚을 줄 수가 없다. 올해 예산 다 쓰지 못하니까 각 부처에서 20% 끌어내서 그걸 100조를 만들자. 그게요 상대 여당을 완전히 넘어섰어요 그때. 그러면 섰으면은 그 아젠다를 끝까지 밀고 주장하고 나갔어야지. 왜 쓸데없이 전 국민한테 뭐 40만 원 주고 50만 원 주니 그런 소리를 해서 시선을 흐트러내냐고. 선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홍보 전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김종인 선배가 그거 했을 때 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압도적인 거. 그 다음에 국민이 빚을 안 지는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 갖고 하는 거니까. 520조 갖고 100조를 털어내자. 이거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도 못 쓰지 않느냐. 맞잖아, 논리적으로. 그 국민이 빚을 안 지고 부채 발행하지 않고 하면 국민은 좋죠. 그게 다 먹혀 들어갔다고요. 논리적으로 정책안으로서 압도적으로 그렇게 우선권을 잡았는데도 뒤에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 선거 며칠 남았을 때 엄청 예민합니다. 네. 그래갖고 선거 전략 자체가 실패.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한테 마땅치 않으면 공천 전에 그냥 잘라버리잖아. 아예 국민들이 좀 반대해도 딱 공직 선거 시작하면 저 사람들은 올코트 프레싱 딴소리 안 하잖아. 지도부에서 얘기하고 여기서 입 다물고 그냥 지시한 대로만 나가잖아. 우린 너무 말이 많아요. 지방 방송이 많고 너무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음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정서를 우리가 참 보수라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더 성숙한 길로 그쵸.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 실패가 성숙함으로 느껴지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결과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저는 쓰러진 사람들 뭐 여기 뭐 광화에 나왔던 분들도 뭐 전화도 끊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며칠 지나서 저한테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서구 사회와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지금 삼경 몇천 조를 지금 저 배상을 하라고 지금 이게 지금 중국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외교는 당분간 어렵습니다. 경제도 무너지는 데다가 어렵습니다. 총선 끝나자마자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은행에 대해서 세컨더리 볼곳에서 1,000억 달러 벌금 물었죠. 네? 총선 10월 끝나자마자 18일 날 이런 메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와 미국의 지금 중국 외교가 이제 고립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리에 빠진 사람들한테 내가 전화상으로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막 희망이 보이잖아요. 대답을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대선은 후보에 대해서 전체 득표수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총선하고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만 그냥 끄시면 오면 됩니다. 5%만. 46대 41 나왔잖아요. 비례대표에서. 5% 오차예요. 4%는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신 차려서 세대 교체하고 인적 교체하고 혁신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뭐 통합당에서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당직자들이 세대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냥 여러 면에서 되게 일을 많이 하셨네요. 어저께 전에 김종일 총괄위원장이 다음 대선에는 경제를 잘하는 70년대생 경제를 깊이 있게 공부한 이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가야 된다. 근데 이게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벌써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럼 70년대 누굴 두고 하는 얘기냐 뭐 이런 거 떠들 수 있어요. 언론에서는 계속.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슈 메이킹이 된 거예요 이미. 이게 이슈 파이팅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슈화 시켜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통합당 내에는 그런 이슈 파이팅을 구도를 집어서 밀고 나갈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하나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뽑아야 돼. 이건 잘못 뽑았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뭐 저는 뭐 오랫동안 하면서 언제든지 저는
하여튼 대한민국은 절대 공산화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믿음으로 저는 또 국민들도 그래요. 이 총선과 총선이나 이런 거 하고 지방선거하고 공산화된다라는 건 그건 또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다 준비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애를 써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되지 않는다는 거 전제하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여기서 실망하지 말고 이 일을 끝까지 이길 때까지 이 일을 쭉 해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 우파들이요 너무 지금 시리에 빠지고 막 실망에 빠져가지고 막 좌절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마지막까지 기사에서 뿌리고 SNS 뿌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인천에 전희경 의원도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 이제 거기 가서도 하고 뿌리고 하느라고 거의 잠을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못 자고 있어요. 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너무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잠시 이제 좀 실망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16일 날 하루 딱 쉬었어요. 하루 딱 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딱 보니까 비례대표 득표수를 딱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니네 이거. 다음에는 대선인데. 그래서 내가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나온 데이터를 찾아갖고 해봤더니 이거 희망 있네. 우리가 이거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네.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는 현장 기자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알아요. 직접 보셨으니까. 이런 것들만 이번에 반면교사서 하면서 우리가 바뀌면 그러면 다음번 대선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 사람처럼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 5일이 지나고 나서 한 6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전화 통화가 돼서 제가 이런 얘기 해서 제가 지난 23일 날 제가 포럼을 하나 출발을 했어요. 포럼을 하나 출발했어요. 그래서 23일부터 1차 이제 포럼을 이제 이미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국제적인 상황과 이런 현재 이번에 총선에 나타나는 현상, 여기에 이 내용을 분석해서 얘기해 줬더니 자기네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니까 눈이 좀 둥그러지면서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애들이 우리가 이제 나서서 조직화하자, 포럼을 합시다. 맞아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23일 날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해서 제가 10년 전부터 찍은 사진을 2008년도 광우병 때부터 그래서 왜 우리가 우파 시민단체가 이렇게 4분 5일 됐는가, 여기다 이제 소상하게 내가 내 사진을 근거해서 전부 내가 브리핑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또 2차 모임은 5월 6일 날 이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오늘 그 친구들이 몇 명 나왔어요.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지금 의사로 이제 퇴직한 친구들. 물론 의사 퇴직해도 의사들은 다 지금도 일하더라고요, 계속. 오늘 몇 명이 또 나와서 걔들이 뭐 점심 먹자 그래서. 아무튼 참 진짜 나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네요. 이번에 결과도 결코 우리가 낙담할 일이 아니에요. 낙담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우리 쪽의 전략과 이런 데서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우파 정당이 일반 국민들 30, 40대, 50대, 60대 초까지 이렇게 우파 정당을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그 민주당이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 29%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파 정당이 싫다는 사람이 거의 73%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애국운동하고 우리끼리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와 아닌 사람들은 그런 정체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너무 우리끼리만 해서 그래요. 또 상대방 것도 알아야 되고 봐야 되는데 상대방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 상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이미지가 변신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보수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보수는 뭡니까? 진짜 보수는
도덕 윤리가 쟤들보다 우월해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가족을 중시하고, 그렇죠? 나라를 유지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의 이 우월성을 우리가 갖는 게 보수인데, 우리가 사실 거기에서 교훈을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희생을 안 했고, 희생을 안 하고, 누리기만 하고. 이번에 총선 끝나자마자 좌파 사람들이 운영하는 라디오를 들었어요. 전혀 안 듣잖아요. 네, 그쪽 들어야 됩니다. 안 하고. 그러니까 들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필요해, 진짜. 거기서 진행자 뭐라는지, 거기에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어려운 그 단체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배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패널로 나왔어요. 근데 진행하는 사람 뭐라는지 알아요? 이제 총선 끝났으니까 공화원도 이제 돕는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무섭네요. 그 말이 되게 무섭게 들려요. 보수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걸 쟤네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쟤네들이 하는 거하고, 우파는 교회나 이런 데는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을 모르게 하기 때문에 좋은 일 진짜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런데 우파 사람들이 봉사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알리지 않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 우파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는 아무 조건이 없이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쪽이 하는 거는 목적이 있는 봉사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른 것들만 하면, 바르게만 하면, 그러면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보수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건 자유민주주의 말을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요, 절차의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이것이 따라갈 때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는 공산당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나 그 안에는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내 의견이 다르다고, 바로 이 원수다,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안 돼요. 그분의 얘기들 우리가 공산당이냐, 공산당을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 이것만 있으면 그 다음에 대화를 해야 돼. 대화하고 남 얘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돼. 바로 왜 배신이다, 내 편 아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갖고 자유민주주의만 외치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하고, 절차를 어떻게 하고,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려운 상황, 젊은 사람이라도 내가 내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 사람들이 언쟁을 하고 논쟁을 해서 결론이 나면, 그러면 딱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마음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의 시민단체가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네, 제가 그 시민단체 연수를 갔다 와 보니까, 거기에 시민운동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될 때 공청회를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정치인도 정부도 전부 시민단체 와서 부탁을 해요. 그러면 공청회를 하는데, 공청회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어떤 거는 6개월도 걸리지만 어떤 거는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려요. 충분하게 얘기를 들어요. 근데 결정이 되면 뒷소리가 없어요. 딱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업이 얼마나 일사천리로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1년에 노사분규를 70만 건을 해결하는 영국의 어떤 그 단체를 갔는데, 그 사람들은 10년 전의 월급을 지금도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파가 진짜 보수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건지,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소소한 것들도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그런 모습을 바꾸면, 그래서 그러면 국민들한테도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친절하고 다가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꾸면 희망이 있다고 이제 저는 보고요. 빨리 그것이
스스로가 우리가 서로 인식하고 특별히 앞에 나서는 지도자들이 그걸 빨리 깨달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마이크 대놓고 자유민주주의 외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것들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존경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모이는 겁니다. 참 보수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잘 몰라요. 자유민주주의 어떻게 사는 건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배우고 이번에 역사 교육을 지난 1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잘 배웠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또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더 크게 쓰시려고 또 그동안 또 훈련과 연단을 많이 또 하신 것 같네요. 저는 뭐 지금 쓰이는 것도 그냥 뭐 만족하고요. 아직 우리 더 큰 일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북한 선교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쪽으로 기도 많이 하셔서 할 일이 많죠. 지금 뭐 나이가 좀 넘어갔다 그래갖고 뭐 쉰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일하는 데는. 저는 뭐 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어디 뭐 놀러 간다 생각이 없어요. 할 일이 워낙 많으니까. 하늘이 상급이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남 모르게 너무 큰일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동식 기자님. 정말 앞으로도 우리 우파에서 정말 리더로서 좀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애국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 여기 대한문에서요, 오늘, 저기 강다니엘? 그분이 이제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못 와가지고요. 사랑제일교회 끝나고 여기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갖고 이쪽에 와봤어요. 집에 가는 길이에요, 또. 그래서 와봤더니 거의 다 끝나가지고 저 선상대 사회자님 계시더라고요. 저분하고 두 분이 대화하시고 나머지 또 유튜버들 좀 몇 명 있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부정선거 다시 재투표해야 되나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거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잠깐 찍으려다가 저분 또 이렇게 평상시에 얼굴만 알았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대화해본 거예요.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저분이 항상 안 빠지고 어디든 이렇게 다니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오늘 또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 너무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이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날이라 좀 영육간에 좀 쉬는 시간도 가지자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여기 대한문 앞에 꽃이 되게 이쁘게 많이 심어졌어요. 꽃을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구국메아리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종료합니다.